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셜록 홈즈이자 당대 최고의 법의학자였던 정약용의 조선판 CSI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흠음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흠음은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하늘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과학수사 못지않은 날카로운 추리력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소개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들입니다. 1. 자살로 위장된 살인사건 끈 자국의 비밀. 한 남편이 관아에 신고를 합니다. 제 아내가 우울증을 앓다가 방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수습되어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검시관들은 시신 목에 있는 끈 자국을 보고 자살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기록을 검토하다가 끈 자국의 모양과 색깔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살의 특징은 스스로 목을 매달면 체중 때문에 끈 자국이 목 앞쪽에서 귀 뒤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색깔이 짙은 자줏빛이어야 합니다. 타살의 특징은 누군가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조르면 끈 자국이 목을 수평으로 감는 형태가 되고 혈액순환이 멈추기 전에 조르지 않는 이상 색이 흐릿하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시신의 목에 난 자국이 수평으로 나 있고 목 뒤쪽에서 끈 자국이 교차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이 가정 불화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2. 누가 진짜 범인인가? 술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피해자 C를 마구 때렸고 C는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네가 때린 게 치명타였다며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를 때린 건 맞기 때문에 누구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가장 심한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주범으로 봤습니다. 정약용은 시신 검안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A의 공격은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구타해서 피멍이 들었고 B의 공격은 발로 옆구리를 차는 것으로 겉으로는 상처가 크지 않았죠. 정약용은 겉보기에 피멍이 든 가슴보다 옆구리 쪽의 내장 파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간파했습니다. 겉으로 피가 고인 것은 타박상이지만 옆구리를 걷어차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나 간을 찔러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부검 결과 겉으로 화려한 상처를 낸 A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기 손상을 입힌 B가 살인죄의 주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쇠못살인 사건 머리카락 속에 숨긴 흉기. 한 남자가 급사했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독살 반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자다가 돌연사했다고 주장하며 빨리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한 시신 그리고 서둘러 시신을 처리하려는 가족들의 태도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한번 정밀 검시를 지시합니다. 관원들이 시신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을 칠 때 정약용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정수리를 보라고 지시합니다. 머리카락을 걷어내자 정수리 한가운데에 길다란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굵은 쇠못을 정수리에 박아 죽인 뒤 피를 닦아내고 머리카락으로 교묘하게 덮어 상처를 숨겼던 것입니다. 쇠못이 뇌를 관통해 즉사시켰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끔찍한 범행은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아내와 내연남의 공모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지금의 과학수사 못지않은 방법으로 수사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기법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1. 독살인가 병사인가? 독극물 탐지. 당시 가장 흔한 독약은 비소나 유황 성분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 화학 반응을 이용했습니다. 은비녀법. 시신의 목구멍에 깨끗한 은비녀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가 뺍니다. 은은 황 성분과 만나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녀색이 검게 변하면 독살로 판정했습니다. 조청물에 씻어서 색을 확인했다고 해요. 반개법. 은비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닭껍질 흰자위나 찹쌀밥을 뭉쳐서 시신의 목구멍에 넣고 종이로 덮어둡니다. 일정 시간 후 꺼냈을 때 밥알이 검게 변하거나 악취가 나면 독살로 보았습니다. 독성 물질이 밥알에 흡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2. 사라진 멍자국을 찾아라. 맞아서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 멍이 사라지거나 범인이 시신을 씻겨 흔적을 없앤 경우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현대의 루미놀 반응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초액 증기법. 시신의 의심 가는 부위에 식초와 술 지게미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을 덮고 뜨거운 식초 증기를 쐬게 합니다. 식초와 알코올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피하 출혈을 피부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던 타박상 흔적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드러납니다. 3. 자살 위장? 타살? 범인이 사람을 죽인 뒤 자살한 것처럼 목을 매달아 놓는 사건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끈 자국의 위치와 색깔. 자살은 스스로 매달리면 체중 때문에 끈 자국이 귀 뒤쪽으로 깊게 패고 끈 자국 색깔이 자줏빛이나 검붉은 색을 띱니다.
타살은 죽은 뒤에 매달면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라 끈 자국이 희미하거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끈이 목을 한 바퀴 다 감고 있는지 아니면 귀 뒤에서 끊겨 있는지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4. 물에 빠져 죽었나, 죽어서 버려졌나? 손톱과 코 속 확인. 산채로 빠짐. 살려고 허우적거리다 바닥에 모래나 진흙을 긁게 되므로 손톱 밑에 모래가 끼어 있습니다. 또 물을 들이켜 코 속이나 입안에 거품이 있습니다. 죽어서 버려짐. 이미 죽은 시신은 숨을 쉬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므로 손톱이 깨끗하고 폐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5. 범행 도구 찾기. 낫의 비밀. 한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흉기를 못 찾았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자신의 낫을 가져와 땅에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유독 하나의 낫에만 파리떼가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였지만 낫 틈새에 남아있던 미세한 피냄새를 파리들이 맡은 것이죠. 결국 그 낫의 주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식의 관행을 거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수많은 판례를 연구해 유사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어요. 과학적으로 해부학적 지식과 물리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증거가 없으면 범인도 없다는 근대적 수사 원칙을 조선시대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